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바람에 벚꽃이 피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오늘 드디어 집을 나서는 날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혹시 힘들면 어쩌지? 밥은 제때 먹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놓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날개를 계속 붙잡습니다. 심지어 날아오를 기회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부모님은 오래 제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스스로 서야 했고 그 과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자식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힘들잖아. 실패하면 어떡해. 하지만 아이가 부딪히고 깨지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결정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떼는 어른이 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성인 중 약 42%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기억하시나요? 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았을 때 아이는 비틀거리다가도 결국 스스로 걸어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안심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죠.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때처럼 물러서지 못할까요?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첫 직장을 구하려 할 때 이력서부터 면접 준비, 옷까지 모두 제가 챙겼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준비한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 미련이 없어.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이는 실패도 배우지 못했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노는 성장은 도전과 실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닦아주면 아이는 평생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여도 결국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독립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활비 한 달치만 주고 이유는 스스로 벌게 했습니다. 대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죠. 6개월 후 그는 씩씩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손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가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묻습니까? 그럴 땐 이렇게 답해보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처음엔 불안하지만 곧 자부심으로 바뀔 겁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아이는 멀리 날아가고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직접 겪어본 부모 중 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실수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키우는 습관이라는 것을요. 예전에 지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했는데 출근 첫 주부터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바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더 편한 직장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과잉보호가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을 잠식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흔히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끊임없이 빙빙 돌며 아이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개입하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겉보기에는 헌신과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판단력을 빼앗고 자기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보호를 받은 청년층의 거의 7%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엄마, 아빠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잘 알아.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 4가지 문장이 자주 입에서 나온다면 이미 사랑이 통제의 형태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한 번은 딸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딸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딸의 자유를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지만 그 지켜줌이 과도한 울타리가 되면 아이는 울타리 밖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온실 속 화초가 밖의 바람과 비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한 번의 비바람에도 쓰러져 버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너무 따뜻하면 아이는 차가운 세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현실적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랑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울더라도 무너져도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이 쇠사슬이 될지 날개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의 인생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습관부터 내려놓으세요. 그 한 걸음이 아이를 자유롭게 날게 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한국의 전후 세대 부모님들은 참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식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사랑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 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넘치고 배울 기회도 많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젊은 세대는 더 불안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서툽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부 및 34세 청년층 중 약 38%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서적 의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 뒤에는 오랜 기간 이어진 부모의 과잉 보호가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60대 어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30이 넘었는데 아침마다 제가 깨워줘야 해요. 밥도 차려줘야 하고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굶어요. 저는 그 순간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스스로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가 늘 해줬기 때문에 안 하는 걸까요? 반대로 저는 또 다른 예도 봤습니다. 제 고향 선배 한 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군대에 갔다가 전역하자마자 독립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유가 없었지만 대신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믿겠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건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도 부모의 과잉 개입은 아이의 자립심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자율성 지원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우울증 발병률이 27% 낮았습니다. 반면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한 집단에서는 불안장애와 대인관계 회피 성향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모가 한 발 물러서 주는 것이 아이의 마음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걱정으로 변하고 걱정이 통제로 변하는 그 순간 부모 스스로도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착각이 들죠. 하지만 그 안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부모가 손을 놓아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준비되지 않은 자식은 세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강조합니다. 세상이 아이를 키우게 하라. 부모가 키우는 건 몸이고 세상이 키우는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진 아이만이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전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운 유일한 진리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버리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회사 일을 줄이고 취미를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다 보니 제 하루는 오직 아이의 일정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부모의 도리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허무함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 이상 부모 중 절반 이상이 나의 인생 목표는 자식의 성공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묻는 질문에서 본인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한 계획을 가진 사람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를 기댈 수 있는 존재로만 여기게 되고 부모는 노후에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옷 한 벌, 여행 한 번, 제대로 된 휴식조차 스스로를 위해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녀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었는데 이제 나를 찾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서운함이 쌓여 자식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은 게 제일 큰 실수였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곧 자식의 안정감이라고.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식은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피곤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면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부터는 제 삶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둔 그림을 배우고 아침마다 30분씩 산책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요. 저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웃으며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의 모든 일정에 맞춰 본인의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다시 나를 찾는 하루가 됩니다. 부모의 삶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채워질 때 자식도 비로소 독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길을 걸어야 자식도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쓰고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실패마저도 자녀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가까이서 본 적이 많습니다.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창업을 하겠다며 사업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말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매출이 줄고 어려움이 닥치자 부모는 또다시 추가 자금을 넣어주며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됐을 텐데.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린 겁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할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실패의 책임까지 대신 져버리면 자식은 책임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온전히 경험하게 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무역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초기에 소액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이상은 내 몫이야.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 한다. 2년 후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았지만 아들은 자신이 결정한 일이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지켜봐 주기만 했던 게 오히려 큰 힘이었어요. 이처럼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환경에서는 실패가 일시적인 좌절이 아니라 누군가가 막아줄 문제로 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면 실패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은 청년층일수록 직업 선택에서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반면 지원 없이 독립한 청년층은 직업 만족도와 자기 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이 주는 자신감 덕분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요? 그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도움은 아이가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바람이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날갯짓할 힘을 잃게 하는 쇠사슬이 될까요? 실패를 피하게 하는 것은 사랑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이를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패는 곧 아이의 성장입니다. 부모가 그 성장을 가로막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그들이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권한과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고 해결해 주는 동안 아이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마치 유리병 속의 화초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지만 그 유리병을 벗어나는 순간 시드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제비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가 되자 어미 제비는 일부러 먹이를 덜 물어다 줬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보였지만 며칠 뒤 새끼 제비는 스스로 날아올랐습니다. 자연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줄 때와 손을 뗄 때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단순히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가 조사하고 판단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결정한 경험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촉진시켜 문제 해결 능력과 장기 기억 형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자기 힘으로 내린 결정은 그들의 인생 교과서가 됩니다. 반대로 늘 남이 대신 결정해주는 환경에서는 전두엽 발달이 더딜 수 있습니다. 물론 권한을 주는 것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상처받으면? 하지만 부모가 믿어주는 순간 아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신뢰를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청년층보다 독립적 의사결정 점수가 1.5배 높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끝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다. 처음엔 당황하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그림자 속에서만 자라게 두지 마세요. 그들이 빛과 바람, 비를 모두 느끼며 자라게 하세요. 권한과 믿음을 주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늘 높이 날아가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님이 제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우리가 평생 부모로서 살아오며 배운 것은 사랑이 단순히 보살피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좋은 길만 골라주고 싶고 넘어지지 않게 손을 붙잡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넘어져 본 사람만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붙잡는 사랑은 당장은 안심을 주지만 오래가면 아이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믿고 보내는 사랑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서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된 후회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 말 속에는 자식을 끝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해 놓친 성장의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아이가 어릴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면 성인이 된 후에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지켜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먼저 끼어들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곧 자식의 안정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웃고 있을 때 자식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독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교육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도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끝까지 너를 믿을게. 이 짧은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평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자식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식이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붙잡는 것에서 날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부모님이 제 인생을 믿어주셔서 저는 제 꿈을 향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은 비로소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됐다. 잘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게 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 아이를 날려보내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싸움이 날까봐 꾹 참았던 순간, 그때는 현명하게 잘 참은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속이 더 뒤틀리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괜히 미운 감정이 쌓여갑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쌓이고 굳어져 결국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 딱딱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반대로 더는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순간은 속이 시원한 것 같았지만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던 경험. 밤에 혼자 누워서 내가 괜히 그랬나? 조금만 참을 걸 하며 후회했던 기억.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후회 중 하나는 바로 말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쉽게 말해버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참는 것이 답일까요? 참으면 내 속은 병들고 말하면 싸움이 나고 이 딜레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연일 뿐입니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신체적인 피로,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 속의 거리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오해는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고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 않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구나. 우리의 마음은 원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 말해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내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 둘째, 어떻게 해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붙잡고 오랫동안 사람들과 대화하며 깨달았습니다. 말은 칼과도 같습니다. 날카롭게 쓰면 상처를 남기지만 잘 쓰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싸움을 불러오기도 하고 같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 속은 시원해지면서도 관계는 더 좋아지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원칙에 있습니다.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원칙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며 얻은 깨달음을 통해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가 하루는 작은 일로 크게 다투고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쩌면 말싸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포기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침묵은 지혜일 수 있지만 영원한 해답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참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리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대화라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말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혹은 나는 틀린 말 안 했어. 결국 문제는 저 사람이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싸움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난의 화살을 쏘는 말투입니다. 대화의 시작이 너는 왜 항상 혹은 당신은 맨날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순간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상대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방어에 집중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공감을 담당하는 뇌 부분인데 이 활동이 멈추면 상대는 듣지 않고 단지 싸울 준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이 앞서면 이성이 뒤로 물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차분히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이미 몸은 공격 태세로 변합니다. 이때 이성적인 논리나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분노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겨야 속이 시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해지는 순간 대화는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잠깐의 승리감은 남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씁쓸한 후회만 남습니다. 부부싸움이든 친구 사이의 다툼이든 결국 이겼다고 생각하는 쪽도 마음이 허전하고 졌다고 느낀 쪽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제 주장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이긴 것 같았지만 이후 동료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겨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서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데니얼 웨그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어떤 논리도 들리지 않는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비난, 감정 폭발, 이기려는 태도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왜 큰 싸움으로 번지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이것은 모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해와 인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변화를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반발심만 커지지만 상대를 인정해주면 스스로 바뀔 힘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몰라. 하지만 문제는 어떤 말로 끝내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마지막에 비난으로 끝나면 상처가 되고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마지막에 인정으로 끝나면 기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 말은 사실 아내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남편은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일부러 늦게 오는 줄 알아? 결국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바쁜 건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서운했어요. 다음엔 조금만 일찍 와줄 수 있나요?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날 저녁에는 꽃을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문장. 그래도 당신이 노력하는 건 알아요. 라는 인정에서 나옵니다. 이 짧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방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옳은 말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 존중과 인정 앞에서만 변한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얻으라. 우리가 상대를 다스리려고 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굳이 다투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플 100쌍을 대상으로 대화 실험을 했는데 한쪽이 비난으로 끝맺은 그룹은 대화 시간이 평균 5분을 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인정하는 말로 마무리한 그룹은 대화가 20분 이상 지속되었고 대화 후 만족도 또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난으로 끝내면 불편함이 남고 인정으로 끝내면 고마움이 남는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제대로 못하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대화는 끊어졌고 아들은 더더욱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네가 노력하는 건 알아.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니 내 방법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같이 다시 방법을 찾아볼까?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후로는 오히려 먼저 어머니에게 공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처럼 인정은 상대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짧은 말 하나. 그럴 수도 있지. 당신도 애썼어요. 노력한 건 알아요. 이 몇 마디가 싸움을 막고 관계를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인정하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그래도 네가 애쓴 건 알아 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며 끝내세요. 그러면 싸움은 멀어지고 대화는 깊어지고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 전달법, 즉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너는 왜 그래? 당신은 항상 왜 그러니?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즉시 방어벽을 세웁니다. 상대는 내 말을 이해하려는 대신 내가 또 공격당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면서 방역할 준비를 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난은 상대의 귀를 닫게 하고 고백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라는 화살이 아니라 나라는 고백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아내가 당신은 왜 맨날 약속을 안 지켜? 또 나를 실망시키네 라고 말한다면 남편은 변명하거나 화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오늘 기대가 좀 컸나 봐. 당신이 약속을 잊은 걸 보니 괜히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 이 말은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커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 그룹에 나눠서 대화하게 했는데 한 그룹은 너라는 주어로, 다른 그룹은 나라는 주어로 감정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를 사용한 그룹은 상대의 방어적 반응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대화가 평균 2배 이상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작은 말의 선택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제 삶에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예전에 저는 너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 얼굴이 굳어지고 그 후로는 저와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식을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맡은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나도 많이 당황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고 싶어. 상대는 전혀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벽을 만들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말은 다리를 만든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방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본능적으로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면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손잡이가 내 감정을 담은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비난의 말 대신 감정을 고백하는 말. 너는 왜 그렇게 해? 대신에 내가 조금 서운했어. 넌 항상 그래. 대신에 오늘은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서 속상했어. 이 작은 전환이 싸움을 막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적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질문형 끝맺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면 돼. 혹은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순간 상대의 얼굴은 굳고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을 마침표로 찍어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를 받는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항상 마지막에 내 말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후배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결론을 강요하는 순간 통보가 되고 질문을 남기는 순간 소통이 된다는 것을요.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질문은 영혼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늦게 와서 나 혼자 밥 먹으니 서운해 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한마디가 있으면 남편은 변명 대신 아내의 말을 곱씹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합시다 라고 끝내는 것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끝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팀장에게 회의를 맡기되 마지막을 반드시 질문으로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의견을 잘 내지 않던 직원들조차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회의 후 만족도가 80% 이상 높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상대를 대화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앉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 정리해서 끝내버리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물음표 하나를 남기면 상대는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원칙을 자주 씁니다. 예전에는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제가 끝까지 설명해서 제 방식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내는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국 제 생각보다 더 좋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질문형 끝맺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같이 옳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을 닫으면 벽이 되고 마지막을 열면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내 대화의 끝에는 반드시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겨보세요. 그러면 싸움은 줄어들고 대화는 길어지며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화를 지켜내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차 전략, 즉 멈추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얼굴은 달아오르고 심장은 빨리 뛰며 입술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였는데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처럼 상대의 마음을 깊게 찔러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뱉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자신을 찌른다. 그렇습니다. 화난 순간에 던진 말은 상대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내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20분의 법칙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나 강한 감정은 약 20분 정도 지나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참아내면 전두엽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어 이성적 사고가 돌아옵니다. 즉, 20분만 기다려도 말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제가 흥분한 상태라 현명하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만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혹은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20분 후에 다시 얘기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불붙을 상황이 진정됩니다. 상대도 숨을 고를 시간을 얻게 되고 그 뒤에 다시 대화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 방법을 자주 씁니다. 회의 중 의견 충돌이 심할 때 예전 같으면 끝까지 밀어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에는 서로 화도 가라앉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곤 합니다. 결국 시간차 전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다툼 직후 바로 대화하는 경우보다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가 다시 대화하는 경우가 갈등 해결 확률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식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순간의 화는 우리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말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감정풀이일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뜨거운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약한 본능의 발현일 뿐이고,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2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 20분이 평생의 관계를 지켜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려면 지금까지 배운 4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와 반대로 꼭 해야 할 말 3가지입니다. 이 6마디가 우리의 대화를 결정짓는 칼날이자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넌 맨날 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잘했던 순간까지 모두 무시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아내가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말하면 남편은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늦지 않았던 날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사건을 지적해야 하는데 항상, 맨날 이라고 싸잡아 버리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를 듣지 않고 방어만 하게 됩니다. 둘째, 내 말이 맞잖아 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넌 틀렸어 라고 들리게 됩니다. 대화는 곧바로 싸움으로 번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제가 한때 자주 하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의 표정은 굳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럼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 말은 대화의 포기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는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3마디는 짧지만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만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관계를 살리고 대화를 이어주는 말 3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럴 수도 있죠 넛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방어심이 풀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하면 상대는 내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민하고 싶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입니다. 상대의 실수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라고 하면 상대는 비난 대신 따뜻한 격려를 느끼게 됩니다. 이 3가지 말은 짧지만 관계를 깊게 만들고 마음을 풀어주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말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오가는 작은 한마디 속에 담긴 존중과 배려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매번 올바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은 피하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기승전 인정이고 나 전달법이며 질문형 끝맺음이고 시간차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말 3가지와 꼭 해야 할 말 3가지는 우리의 대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쓰면 그 말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에는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이 원칙만 기억한다면 싸우지 않고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그 소리. 오늘은 이상하게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순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설렘, 손주의 웃음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한 상상. 그 모든 게 단숨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머릿속 한쪽에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거실 카펫 먼지는 괜찮을까? 냉장고 냄새는 안 나나? 그 순간부터 마음속 시계가 빨라집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청소는 금요일에, 장은 토요일 아침에.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는 동시에 가슴은 조금 무거워집니다. 분명 반가운 일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현관 앞에서 손주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의 팔에 안길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지죠. 하지만 그 장면 뒤에 숨은 진실은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시작된 나만의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부모만의 준비 과정이자 일종의 전투 준비와도 같습니다. 지난번에 손주가 왔을 때는 장난감 상자를 꺼내는 순간 먼지가 풀풀 날아올라서 괜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치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먹음이 곧 행동이 되고 행동이 곧 노동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를 끊자마자 평소엔 눈에 안 보이던 집안의 작은 결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전등갓에 쌓인 먼지, 거실 구석에 낡은 신문지, 싱크대 밑에 숨은 묘한 냄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니 모두 신경이 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손님은 내 자식이자 내 피부티입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손님 맞이의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역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내가 손님을 맞이하던 습관이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 나이 들수록 체력은 줄고 준비 과정은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대청소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일을 이틀에 나눠 해야 합니다. 허리가 조금만 숙여도 당기고 무릎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랑이 주는 힘이 피로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매번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내 몸은 점점 더 지치고 그 지친 모습은 결국 자식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 집일까요? 아니면 편안하고 웃는 부모의 얼굴일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설렘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설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소진시키는 준비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날 현관문 앞에서 엄마 하고 달려오는 목소리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 때 나는 이미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자식들이 온다는 사실 하나로 평범한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보기 목록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걸레와 먼지떨이가 준비돼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시작. 신호가 울린 셈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카펫을 들추니 그 밑에 숨어있던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합니다. 순간 손주가 기침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커튼을 걷어 먼지를 털고 창틀의 묵은 때를 칫솔로 문질러 닦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치 나 자신과의 경쟁 같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해낼 수 있나 하는 묘한 승부욕이 생깁니다. 부엌으로 옮겨가면 더 바빠집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하나하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반찬통을 꺼내어 정리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다 필요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스치지만 곧바로 그래도 부모니까 라는 말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손을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준비 과정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집안일 같지만 실은 부모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입니다. 내 집, 내 부엌, 내 식탁. 그 모든 곳이 내가 아직도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인지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릿저릿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정주부의 68%가 장시간 집안일 후에 관절통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부모들은 대개 이 통계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과정 뒤에 오는 자식들의 한마디, 와, 집이 이렇게 깨끗하네. 엄마, 이 반찬 진짜 맛있다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결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걸요. 매번 전력 질주하듯 준비하다 보면 다음 만남은 더 늦어지고 몸은 점점 더 회복이 느려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이 느끼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방식을 바꿔봅니다. 대청소를 한 번에 끝내는 대신 며칠에 걸쳐 조금씩 합니다. 반찬도 만일이가 아니라 특별히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아침 부엌에서 땀 흘리기보다 현관 앞에서 웃을 힘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정성은 양에서 나온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진짜 정성은 내 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건강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계속 쌓여서 가족의 추억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는 여전히 청소기를 돌리고 반찬을 준비하겠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기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렇게 해야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함께 웃을 수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함께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집니다. 딸 혼자 왔을 때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편하게 나가 맞이하지만 사위가 함께 올 때면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부엌 앞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옷깃을 한 번 더 여밉니다. 그들은 가족이지만 여전히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말없이 TV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에서 말을 고릅니다. 요즘 일은 어때요? 너무 딱딱한가?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하네요. 너무 형식적인가? 사위의 표정을 살피며
내가 하는 말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애쓰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에서 혼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거실에 앉아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혹시 내가 너무 혼자 시끄럽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까? 같이 하자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러면 피곤할 텐데. 이런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님의 80% 이상이 사위나 며느리가 집에 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지만 여전히 경계와 예의를 유지해야 하는 묘하고 애매한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입니다. 이 긴장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걸을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심해야 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시부모, 좋은 장인장모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사위가 젓가락을 놓는 순간 맛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한 번의 동작에 불필요한 해석과 걱정을 덧붙이면서 식사 자리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한 주인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사위가 말이 없으면 굳이 대화를 이끌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안 들어와도 쉬게 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족 사이의 편안함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편해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벽한 주인보다는 그냥 나다운 부모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손주가 방방 뛰어오릅니다. 그 작은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 웃음소리, 까르르 터지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 모든 게 내 심장을 따뜻하게 듭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그 한마디면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공을 던지고 숨바꼭질을 하고 인형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 곳곳이 전쟁터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웃음소리 사이로 숨이 가빠지고 무릎 관절이 묵직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손주가 한번 안아달라 매달리면 그 작고 가벼운 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식을 하루 종일 안고 다니던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만 놀아도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건강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조부모 중 65%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허리, 무릎, 손목 통증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손주의 웃음을 보기 위해 그 고통을 애써 숨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내 앞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쁩니다. 자식을 키울 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느라 바빠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다릅니다. 책임은 덜고 사랑은 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웃음에도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몸이 버텨야 그 사랑이 오래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번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게 뛰어다니면 더 악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손주와 함께할 시간도 줄어든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하면 앉아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블록을 쌓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칩니다. 예전처럼 온몸을 쓰는 놀이는 줄였지만 웃음의 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와 더 오래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몸을 혹사시켜야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가장 큰 사랑은 무릎을 부여잡으며 힘겹게 뛰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손주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잠시 멀리서 지켜보며 그 웃음을 마음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웃음소리가 오가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위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으면 혹시 맛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조용히 웃기만 하면 불편한 건 없나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의 긴장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가 식탁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걸요.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속이 상해도 웃어야 합니다. 그 미소가 단지 입술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끌어올려 만든 결과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깊게 남는 상태죠. 실제로 60대 이상 부모님의 80%가 자식이나 손주 앞에서는 웃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상태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동안 숨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웃으며 "그래, 할머니도 재밌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는 더 신나서 팔에 매달리고 나는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에서 혼자 찬물을 마시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좋은 부모라는 건 완벽하게 웃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부모라는 걸요.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오늘은 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앉아서 놀자라고 말합니다. 손주도 의외로 응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도 "그럼 제가 할게요" 라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진심을 드러내면 생각보다 세상은 더 따뜻하게 반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이라면 그건 건강한 웃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웃음도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억지 미소 대신 진짜 마음에서 나온 미소를 가족에게 건네보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랑이 됩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 자고 가라. 내일 아침 먹고 천천히 출발해."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환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밤이 길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자고 가라" 였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고 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해. 차 막히기 전에 가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이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덕분에 편하게 가네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뒤 느껴지는 해방감과 안도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또 하나, 반찬 준비 방식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가 꽉 찰 정도로 만들어주고 남는 건 다 싸줬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며칠 뒤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 한두 가지 자신 있는 메뉴만 만듭니다. 아이들도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라며 더 집중해서 먹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줄어드니 대화가 늘고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주말을 자식 방문 준비에 쏟았지만 지금은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수업을 듣거나 혼자 산책을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니 자식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리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할수록 자녀와의 관계 갈등이 줄고 서로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하루가 행복하면 자녀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로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잘 주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마음, 내 시간을 지키면서도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오래 가는 사랑이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자식이 온다고 연락이 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래, 오늘은 반찬 2가지, 그리고 웃음 한 바가지로 충분하다. 아마 그날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울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질 겁니다.